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견뎠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나는 권력이 무엇인지도 보았고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의 세월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거짓말보다 쓴 진실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딸은 내 편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품어왔으니 그 믿음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딸만큼은 안전하다고, 딸만큼은 나를 상처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믿음에 조용히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많은 노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보다 딸을 더 믿었던 어머니들이 바로 그 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자존심이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딸의 무심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분들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라져버린 사람의 눈빛입니다. 배신은 적어도 상대방이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딸은 대부분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이 때로는 의도된 악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친밀함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허락받지 않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고르지 않고 감정을 여과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존엄을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딸을 가진 부모들에게 그리고 딸인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다시 대할 수 있는지를 105년을 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그 무너짐의 5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왜 맨날 그러세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조심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감정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자신이 이 가정 안에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딸은 다릅니다. 딸은 그 경계를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경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딸이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경계가 있어? 이 생각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친밀함이 쌓일수록 조심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심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과되지 않은 말들이 들어섭니다. 나는 오래전 한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고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한 말 때문에요. 딸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 진짜 답답하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버텨온 한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왜일까요? 낯선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그분은 그냥 무시하셨을 겁니다. 아랫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오히려 화를 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딸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흘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이, 딸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무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신뢰가 클수록 그 신뢰를 타고 들어오는 말의 무게도 커집니다. 칼에 비유하자면 적의 칼은 경계를 하고 있으니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의 손에서 나온 칼은 피할 틈이 없습니다. 이미 품 안에 들어온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딸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딸들은 대부분 악의가 없습니다. 그저 말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요.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으면서 넘기는 어머니를 보며 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은가 봐. 우리 사이에는 이 정도는 되잖아. 그런데 바로 이 정도는 되잖아 라는 생각이 상대방의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의는 낯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세심한 예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우리의 진짜 속살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거리는 존중입니다.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있고 싶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따뜻하되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을 가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딸이라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말들 중에서 며느리나 사위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웃으며 받아 넘긴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포기가 노년의 가장 조용한 비극입니다. 인간은 비교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던데 형은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비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당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똑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에게 그 비교를 향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딸이 형제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혹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왜 나만 이래야 해요? 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는 엄마한테 잘 못해줘도 아무 말 안 하면서 나는 조금만 실수해도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부모의 가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딸들은 알고 있을까요? 부모는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자식들을 차별했던가, 내가 누군가에게 더 기대고 누군가에게는 덜 기댔던가, 그 생각이 스스로를 향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나는 그저 자식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기를 바랐는데 그 바람이 자식들 사이에 금을 긋고 있었던 것인가. 이 두 가지 감정이 뒤섞이면 부모는 말을 잃습니다. 그냥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을 딸은 종종 이렇게 해석합니다. 엄마가 내 말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부모들과도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낳고 키운 자식에게 판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한 듯이 거리낌 없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결정을 가볍게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엄마, 그건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들이 때로는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딸은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합니다. 사기를 당할까봐, 건강을 해칠까봐, 돈을 낭비할까봐. 그 마음은 분명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어갑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노년에 남은 몇 안 되는 존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 그 감각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딸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감각이 흔들립니다. 단순히 하나의 결정이 부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 자체가, 내 경험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수없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고 후회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누군가가 가볍게
그건 아니야. 한마디로 덮어버릴 때 사람은 무언가를 잃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꺼집니다. 나는 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어머니,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까?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부모를 객체로 만들고 하나는 부모를 주체로 세웁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당신의 결정을 부정할 때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는 네 걱정을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경계를 다시 세웁니다. 비교는 자식들 사이에 금을 긋고 부정은 부모의 내면에 금을 긋습니다. 그 두 가지 금이 쌓이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조금씩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상처들입니다. 사랑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휴대폰에 가장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연락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안부였습니까? 아니면 부탁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 그것도 노년의 부모를 향해 반복될 때 그것은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쌓이면 부모의 가슴 속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고독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고독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은 견딜 수 있습니다. 방이 조용하고 전화가 울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은 그저 홀로 있음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말하는 고독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고독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연락이 오고 방문이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는데도 가슴 한켠에 차갑게 자리 잡은 그 감각,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보러 온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온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생기는 그 감각입니다. 나는 그것을 아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반갑습니다. 밥을 차리고 과일을 깎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이 본론을 향해 흘러갑니다. 아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혹은 집 문제, 어머니는 웃으면서 듣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말합니다. 딸은 고맙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어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압니다. 섭섭함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것,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오늘 또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필요한 어머니라는 것을,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확인이 쌓일 때마다 어머니의 내면 어딘가가 조금씩 닫혀갑니다. 나는 이것이 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딸은 더 교묘합니다. 아들은 연락이 뜸할 때 미안하다는 표현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딸은 오히려 친밀함을 앞세워 그 공백을 덮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서도 처음부터 친숙하게 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듭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친밀함에 반응하느라 그 공백에 대해 묻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했느냐고, 왜 그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지금 묻고 있으니까요. 딸이 지금 다정하게 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는 그것으로 충분한 척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면서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필요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관계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줍니다. 나는 목적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것,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 나는 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부탁도 없이 용건도 없이 그저 오늘 생각나서요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전화. 그것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어쩌면 어머니가 그날 하루를 버텨내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기능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자식에게 언제나 웃으며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도 감정이 있고 당신도 상처를 받으며 당신도 그냥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을 원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은 필요할 때만 켜지는 불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 이유 없이도 켜져 있는 불입니다. 그 불이 꺼져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찾아온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나는 거래 속에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시작된 곳이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딸이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또 같은 말을 2번이나 하시는 거야.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야. 혹은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계단도 혼자 못 오르신다니까요.
이 말들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이것이 5가지 방식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으며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지키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능력이나 성취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모습은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내 자식 앞에서 아직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내 가족 앞에서 아직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 허리가 굽어도 기억이 흐려져도 걸음이 느려져도 그 마지막 존엄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아주 얇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실수를 친척에게 전할 때 그 얇은 유리가 깨집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사자인 부모가 나중에 알게 될 때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수치심입니다. 내가 약해진 것을, 내가 실수한 것을,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수치심. 그 수치심은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졌지만 그분은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말을 조심하며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딸이 동네 모임에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많이 노쇠하셨어요. 혼자 두기가 걱정될 정도예요. 그 말이 돌고 돌아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외출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하시던 말씀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딸은 그것이 자신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니 그렇게 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을 가장 사랑하는 딸이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는 왜 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 이해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그 걱정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나누는 방식에는 선이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깊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105년을 살면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가장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드러낸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일 때 그 작아짐은 2번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러나 존엄에 난 상처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을 때 아주 오랫동안 잔차 있습니다. 나는 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건강 이야기,
부모의 실수 이야기, 부모의 어려움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때 한 번만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계신다면 이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을 오래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존엄은 건강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은 약할 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5가지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친밀함을 무기로 삼는 말, 비교와 부정,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패턴, 그리고 부모의 약함을 발설하는 것,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딸이 꼭 이렇다. 혹은 반대로 딸인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랬던 것 같다는 불편한 자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아기도 없고 사랑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인간을 관찰해 왔습니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10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이 먼저이고 자신의 필요가 먼저이며 자신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성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조심합니다. 직장 동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통제합니다. 말을 고르고 행동을 다듬고 감정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는 아직 이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이 있고 관계가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 긴장이 풀립니다.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해제가 바로 상처의 시작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은 어머니를 도구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딸이 부모의 약함을 발설하는 것은 부모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칼을 들고 뛰어가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의도는 법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참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의 부모에게 남겨진 상처는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회복하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할 다른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30살의 나는 인간이 선의로 행동한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특히 90을 넘기면서 나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상처를 받은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바꾸려다 지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싶은 경우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경계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딸이 함부로 말할 때 웃으며 받아 넘기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하십시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 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 올 때 언제나 같은 온도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당신도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관계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딸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단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아무 용건 없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어머니의 오랜 상처 위에 처음으로 놓이는 따뜻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가까움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가까움은 더 큰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입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딸에 대한 서운함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딸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이 다 옳습니다. 그 감정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으며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만큼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긴 세월을 버텨온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자식이 잘 대해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자주 연락해주면, 며느리가 살갑게 굴면, 손자들이 자주 찾아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직 그것에만 달려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안정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바쁠 수도 있고 며느리가 서툴 수도 있으며 손자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 행복을 맡겨두는 것은 바람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나는 그것을 내면의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방파제가 있으면 항구는 고요합니다. 그 방파제를 쌓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파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마음 맞는 한두 명의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방파제의 가장 깊은 기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딸을 원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모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웃으며 덮어두다 보면 그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추차 들어갑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진지하게 대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인정한 뒤에 천천히 자신의 경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화내지 않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사랑은 유지하되 자존심도 유지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지킬 때 사랑이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105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잃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에야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가며 웃어 주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 당신에게도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곁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십시오. 지금 안아드릴 수 있을 때 안아드리십시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명예도 내려놓았고 욕심도 내려놓았으며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고운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평온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딸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우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105년의 세월 끝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존엄하게 사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